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통쾌한 이혼을 하고 지금은 아이들과 제2의 전성기를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그리 많은 기간을 산 건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인생이란 건 참 알다가도 모를 일 같아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변수는 꼭 있기 마련이라고. 행복할 줄 알았던 남편과의 결혼이 저에게 상처만 남길 거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러게 왜 그런 인간을 만났어? 라며 위로인지 뒷북인지 모를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혼하는 부부가 몇이나 있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젠 정말 끝이구나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기적이 제 인생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저의 이 롤러코스터 같았던 지난 사연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저는 제 기억으로 10살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제가 더 클 때까지 아빠와 왜 이혼하게 됐는지 말하지 않으라 하셨지만 출장이 많았던 아빠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된 거더라고요. 이혼을 원한 건 엄마였어요. 배신감에 더는 아빠와 살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무슨 염치인지 아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엄마의 뜻대로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나 양육비 등은 일절 주지 않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데 엄마는 저만 있으면 상관없다며 그렇게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이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희진아, 엄마가 미안해. 오늘 생일인데 우리 희진이 갖고 싶어하는 게임기도 못 사주고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희진이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무슨 말이야. 잘못은 아빠가 한 거잖아. 난 엄마만 있으면 돼. 게임기 사실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 아니야.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먹고 엄마랑 이렇게 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한걸. 저는 그때 사실 게임기가 엄청 갖고 싶긴 했어요. 친구들이 전부 그 게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만 없었거든요. 게다가 옆에서 몰래 봤던 게임기는 무척 재밌게도 보여서 생일이라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역시나였죠. 하지만 표낼 수 없었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아빠와 이혼 후 식당 일과 부업을 하며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철이 빨리 들어버린 저는 그런 엄마가 항상 걱정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어릴 때부터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성적도 안 좋았고요. 하지만 그런 저와 다르게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고 제가 수능도 보지 않고 대학도 가지 않겠다고 하니 무섭게 화를 내셨는데요. 그게 엄마가 저에게 처음으로 내는 화였어요. 내가 언제 너더러 돈 걱정하래? 가뜩이나 여태 제대로 해준 것도 없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왜 대학을 안 가? 네가 그러면 내가 얼씨구나 돈 굳었다 좋아할 줄 알았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공부라도 잘했으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 근데 아니잖아. 그러면 대학 다니는 동안 비싼 등록금만 내는 걸 텐데 우리 형편에 그게 말이 돼? 그러게 알바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라도 잘 살아야 하는데. 난 잘 살 거야. 대학 안 다니면 다 못 살아. 난 공부보다 돈 벌어서 엄마랑 편하게 살고 싶어. 따뜻한 물 펑펑 나눈 아파트에서 엄마랑 돈 걱정하지 않고 소고기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야. 희진아, 딸이 좋아서 딸이 원해서 그러자고 하는 거야. 엄마는 대학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야 당연히 네가 더 중요하지. 미안해. 이게 다 능력 없는 엄마 탓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네 아빠랑 싫어도 같이 살걸. 또 그 소리. 나도 다른 여자랑 바람난 아빠 소름 끼치게 싫어. 엄마가 참고 살았어도 나는 못 참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끼리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나 꼭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엄마는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딸 속상해. 알겠어.
그럼 나중에라도 생각 바뀌면 엄마한테 꼭 말해. 알겠지? 알겠어.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컴퓨터 자격증을 따서 작은 회사의 사무보조로 취직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돈을 벌면 생활이 아주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죠. 엄마는 워낙 오래 힘들게 일을 하셔서 점점 일하기가 힘들어지셨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서 부업만 하시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생활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망할 수 없었죠. 저의 선택이었고 엄마가 힘드셔서 일을 예전같이 못하신 걸 탓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벌고 아끼며 살았어요. 그렇게 5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힘들어도 꾸준히 적금을 통해 돈을 모았더니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갈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돈을 쫓으며 살다 보니 저의 20대도 훌쩍 끝나고 말았어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좋은 시절 남들 다 아는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워낙 힘들게 살았기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 그늘 밑에서 사랑받고 살고 싶은 꿈은 있었는데 그야말로 저에겐 꿈같은 일이었네요. 그러다 운명인지 인연인지 좋은 기회가 생겨서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영업 담당 일을 하고 있어서 말도 잘하고 겉모습도 꽤나 호감형이었어요. 그래서 저 말고 남편을 좋아하는 여직원이 많았는데 경쟁이 심하다 보니 눈길이 가도 저는 남편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어요. 그 여직원 중에 저만 고졸이었거든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남편은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외근 갔다 돌아올 때면 종종 제 생각나서 샀다며 간식을 주기도 했는데요. 어찌나 여직원들이 부러워하고 질투를 하는지 제가 꼭 연예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사내 연애를 했어요. 1년을 넘기고 2년을 남기면서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갔고 처음엔 막연하게 남편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엄마 생각에 덜컥 겁이 났어요. 제가 시집가면 저희 엄마는 혼자 생활하셔야 했으니까요. 희진아, 요즘 너 무슨 고민 있니? 얼굴색이 영 안 좋다. 아니면 어디 아파? 엄마, 그게 있잖아. 사실은 나 고민이 있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 2년 정도 만났는데 이번에 결혼 얘기가 나왔어. 어머나, 정말이야? 아니, 2년 동안 만나면서 너는 어떻게 엄마한테 한 번을 얘기를 안 할 수 있어? 엄마 서운하다. 미안. 어쩌다 보니까 말을 못했어. 근데 막상 결혼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이상해. 왜? 엄마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이런 날이 있을까 싶긴 했다. 그래, 어떤 사람이야? 2년이나 만났으면 너도 많이 좋아하는 거지?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도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오히려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홀가분하고 좋은데? 뭐? 서운한 게 아니라 좋다고? 그래, 우리 딸도 결혼할 나이 됐는데 남들처럼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엄마는 그거면 돼. 그거면 밥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플 것 같은데? 그나저나 어떤 사람이야? 잘생겼어? 엄마는? 뭐 외모가 나쁘지 않지.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능력도 좋고 좋은 사람이야. 책임감도 강하고. 멋있어. 어머, 우리 딸 얼굴 빨개지는 것 좀 봐. 그렇게 좋아하면서 어떻게 참았대? 결혼 얘기 나왔으면 고민하지 말고 얼른 한다고 해. 우리 딸 대학 갈 때 쓰려고 모은 돈도 있고 엄마가 최대한 결혼 비용도 도와줄게. 아니야,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써. 결혼은 내 힘으로 해야지. 어허, 또 그런다. 엄마가 엄마 노릇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 대학은 못 보냈지만 시집은 최대한 혼잡히지 않게 보낼 거야. 너 나 말리지 마. 엄마는 그렇게 제 결혼 소식을 반가워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의 반응에 불안했던 마음이 놓였는데요.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간 날, 엄마는 남편을 보고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 역시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제 얘기를 충분히 해놔서 인사를 간 날, 크게 불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인사를 가기 전까지 나름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도 싫어하면 어쩌나. 남들 다 나오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다고 무시하실까? 혼자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다행히 저를 본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그런 저의 걱정을 싹 날아가게 해주셨어요. 어서 와요. 우리 재호한테 듣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재호랑 같은 회사 다닌다면서요. 녀석이 얼마나 희진 씨 얘기를 하는지 보고 싶어서 혼났다니까. 아, 그러셨어요. 저도 뵙고 싶었어요. 그래요. 부모님 이야기는 이미 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희진 씨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네. 이렇게 곱고 바르게 키웠으니.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형편이 그저 그래요. 그러니 따지고 말 것도 없고 그냥 우리 편하게 가족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자고?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이 잘할게요. 저는 시댁에 인사를 다녀온 후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에 더없이 행복했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내어주신 돈으로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컸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그걸 많이 고마워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집 없는 부부가 그렇듯 저희 부부도 열심히 벌어서 집을 장만하자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래도 일단은 맞벌이니까 저는 친정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매달 용돈을 드리고 싶어 남편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는데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난색을 표하더군요. 뭐? 매달 용돈을 드리겠다고? 얼마나?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게 원래 내 월급으로 생활하는 부분이 커서 당장 그거 없으면 엄마가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 그렇게나 많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나도 결혼 전에는 우리 부모님한테 월급의 반은 드렸어. 근데 이제 자기랑 결혼해서 그거 안 드리기로 했는데 내 입장도 좀 그렇다. 그렇다고 우리가 양가에 용돈 다 드리고 살 수는 없잖아. 용돈은 우리 집 장만할 때까지 공평하게 드리지 말자. 대신 우리 집 사고 여유 있을 땐 지금 못 드린 것까지 넉넉히 드리자. 장모님만 괜찮으시다고 하면 나는 모시고 사는 것도 좋아. 지금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게 먼저야. 그게 효도라고. 남편은 평소에도 돈이라면 참 깐깐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좀 기분에 내키는 지출을 하는 편이 많았는데 남편은 한 달 지출 계획을 세워놓고 돈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생활비를 받고 남편에게 경제권을 일임했는데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남편도 돌아서면 남인데 제가 남편을 결혼 초부터 너무 믿었던 거였죠. 그리고 남편의 말에 설득당한 저는 어쩔 수 없이 매달 친정에 용돈 드리는 건 포기하게 되었고 대신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제 마음을 표현했는데 뭐? 너 시집가서도 엄마한테 돈을 주려고 했다고? 희진아, 그건 아니지. 엄마도 엄마 혼자 쓸 돈은 충분히 벌어. 그러니까 이젠 엄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박서방이 참 고맙네. 어떻게 자기 부모님도 아닌 날 모시고 살겠다고 해. 우리 딸이 엄마랑은 다르게 서방복은 있나 보다. 박서방한테 말만이라도 고맙다고 전해줘. 라고 엄마가 말씀을 하시니 저도 덩달아 남편에게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7개월 정도 신혼생활을 하니 우리 부부에겐 첫 아이가 생겼고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때까지도 회사를 다녔는데 첫째 아이 돌이 지나 곧바로 둘째 아이를 가지면서 회사를 다니는 게 체력적으로 금방 한계가 왔어요. 연달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와 동시에 다시 임신을 하니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 둘째를 낳고부터는 현실적으로 더는 회사에 다닐 수 없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연년생 둘을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이를 위해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남편은 많이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누구보다 옆에서 제가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를 말릴 수 없었죠. 대신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살아야 하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며 괜찮냐고 저에게 물었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다른 지출은 거의 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쓰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고 남편은 외벌이가 되고 불안하다며 예전보다 훨씬 더 돈을 아끼려 했는데 아끼는 것도 좋지만 남편이 하도 그러니 눈치가 보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집더라도 남편 얼굴이 동동 떠올랐으니 말 다 했죠.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엔 100만 원 가지고 사는 생활비가 그렇게 부족하더니 어느덧 100만 원에 맞춰서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아이는 커가고 삶의 지혜가 넓어지는데 꼬박 10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 우리 부부는 전세에서 조금 더 큰 전세로 이사도 가고 그러다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드디어 소원대로 우리 소유의 집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는 눈물까지 났어요. 융자가 조금 있긴 했지만 어쨌든 남편이 돈 관리를 잘해주어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 남편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졌죠. 그러다 저는 40대가 되었고 저희 친정엄마는 환갑을 맞이하게 됐어요. 다른 자식들처럼 여행이나 어디 근사한 곳에서 저녁이라도 먹으면 좋겠지만 융자가 생긴 뒤 더 지독한 짠돌이가 된 남편은 그걸 허락할 리 없었고 생일이나 명절 아니면 용돈도 드릴 수 없었던 저는 환갑만이라도 두둑한 용돈을 드리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생활비에서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환갑이 되었고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 생일상이라도 거하게 차릴 마음에 전날부터 마음이 부풀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보,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우리 엄마 환갑인데 자기가 퇴근하면서 근사한 꽃다발도 사고 케이크도 사와. 우리 엄마가 당신 엄청 챙기는 거 알지? 알겠어. 귀에 딱지 생기겠다. 퇴근하고 늦지 않게 갈 테니까 그만 말해. 저는 그렇게 남편을 믿고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일찌감치 친정으로 넘어갔어요. 결혼 전 라면 정도나 끓이던 딸이 미역국에 잡채, 갈비찜까지 거하게 생일상을 차려내니 엄마는 이게 다 뭐냐며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 하셨고 이게 뭐라고 근사한 곳에 가서 남부럽지 않게 식사 대접도 못하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엄마 뒤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슴에는 이따 집에 갈 때 남편 몰래 드려야지 하며 넣어둔 용돈 봉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맞춰 퇴근한 남편은 부케만한 아담한 꽃다발과 또 아담한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런데요. 정말 의외였던 건 기대도 하지 않았던 남편의 용돈 봉투였어요. 장모님, 이거 진짜 얼마 되지 않는데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걸로 사드세요. 사위가 돈이 많으면 이럴 때 크게 한턱 쏘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리고 뭘 이런 걸 줘. 이렇게 생일상 받고 자식들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게 선물이지. 그래도 우리 사위가 주는 첫 용돈이니 내가 고맙게 받을게.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쓰나. 아닙니다. 그냥 쓰세요. 제가 칠순에는 더 많이 드릴게요. 저는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했어요. 짠돌이라고 속으로 엄청 원망했거든요. 다 우리 가족을 위해 그런다는 건 알았지만 남자가 너무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건넨 봉투를 보고 아, 그래도 쓸 때는 쓰는 사람이 내 남편이었구나 라며 남편을 다시 봤어요. 적어도 제가 그 봉투의 액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이왕 엄마가 기뻐하시는 거 제가 준비한 봉투와 합해서
더 많이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봉투를 받으면서 금액을 따로 확인하지 않고 화장대 위에 올려놓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간다면서 몰래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이 드린 봉투를 열었고 저는 기분이 확 상하고 말았네요.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10만 원을 드리면서 일부러 10,000원짜리 10장을 준비한 듯 했어요. 5만 원짜리 2장이면 금방 액수를 들킬 것 같으니 꼼수를 부린 거죠. 그에 반면 저는 50만 원을 준비했는데 저는 적어도 저와 비슷한 금액을 드렸을 거라 기대했다가 실망만 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저희 엄마가 액수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겠지만 처음으로 사위에게 받은 용돈이 10만 원이라는 건 엄마가 몰랐으니까요. 저는 얼른 제가 준비한 돈을 남편이 건넨 봉투에 넣었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60만 원 용돈을 받았다고 생각하셨고 친구분에게도 환갑이라 일부러 60만 원을 준 것 같다며 자랑까지 하셨다는데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때까지는 저는 그게 저와 저희 엄마를 무시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짠돌이가 짠돌이 짓을 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엔 그게 다 저와 저희 엄마를 무시해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네요. 그리고 여느 부부가 그렇듯 저희 부부도 가끔 의견 충돌로 싸우곤 했는데 그때도 주로 그놈의 돈 때문에 싸웠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학원에 가고 싶어 했는데 남편은 그 돈이 아깝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리고도 당신이 아빠야? 다른 건 그래도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고 할 수 있어?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야? 다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우리 잘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근데 피아노 학원에 태권도 학원이 필요해? 그게 공부랑 상관 있어? 아니잖아. 괜히 집에서 놀면서 애들 보기 싫어서 당신이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뭐라고? 듣자 하니까 진짜 너무한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우리 엄마 환갑에 드린 용돈도 그래. 10만 원 넣었더라. 아니 그냥 생신도 아니고 환갑인데 고작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바뀌라니.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집에서 편하게 벌어다 준 돈 쓰는 당신은 모르겠지. 우리 네 식구 한 달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서 학원 못 보낸다는 건데 그것도 이해를 못해? 그리고 액수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난 우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용돈 못 드리고 있어. 당신도 알잖아. 아니,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뭐? 생각이 없다고? 아니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이래? 그래, 이왕 말 나온 김에 통장 좀 보자. 도대체 얼마나 없이 살면 당신이 그러는지 확인 좀 하자고. 말이 좀 그렇다. 지금 날 못 믿겠다는 거야? 기가 차서 정말. 이 집을 봐. 이것도 내가 관리해서 장만한 거잖아. 아니, 자기 엄마 용돈 10만 원 들였다고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자기 엄마? 내가 괜히 그래? 하도 그러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거잖아. 나 자기랑 결혼해서 새 옷 사본 적도 없어. 내가 뭐 큰 거 바래? 생활비라도 넉넉하게 주면 내가 그런 말도 안 하지.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나는 언제적 생활비야. 내 식구 사는데 100만 원이 말이 돼? 정말 웃긴다. 집에서 노는 사람이 옷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100만 원이 누구 이름이야? 솔직히 난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잖아.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나한테 받는 돈으로 애들 학원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당신이 해퍼서 그런 거잖아. 나한테 따지지 말고 반성을 해. 뭐? 됐어. 알겠어. 그럼 이제라도 나도 벌면 되잖아. 그럼 애들 키우는 거 공동부담인 거 알지? 그래, 취직이나 하고 말하라고. 고졸에 경력단절 10년도 넘은 아줌마를 어느 회사가 받아주겠냐?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 보란 듯이 다시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현실은 제 편이 아니더군요. 이력서를 100통도 넘게 썼지만 연락 오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꿔서 기술 직종 자격증을 따자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제가 제빵이었고 제가 제빵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활비에 손을 대지 않고
자격증을 딸 수 있었어요. 자격증을 받는 날, 저는 이미 취직이라도 된 듯 기뻤는데 그런 기쁨도 잠시, 저처럼 초보를 받아줄 곳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다녀도 없더군요. 그러다 운 좋게 채용이 가능한 곳은 근무 시간이 저랑 맞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을 케어해야 했던 저는 풀타임 근무가 어려웠거든요. 남편한테는 공동육아 어쩌고 큰 소리는 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격증은 땄지만 계속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아이들을 좀 더 키우고 풀타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서 배웠던 걸 까먹을까봐 꾸준히 집에서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갔어요. 적어도 제가 돈을 벌면 아이들한테도 해줄 수 있는 걸 마음껏 해주고 친정엄마 용돈도 제 마음대로 드리면서 남편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상상만으로도 속이 시원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다급하게 물었는데 엄마가 자꾸 말을 하려다 말더라고요. 저는 너무 답답했고 짧은 순간이지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힘들게 입을 여셨어요. 희진아, 있잖아. 네 아빠가 엄마한테 연락을 해왔어. 너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보고 싶다고. 엄마, 내가 아빠가 어딨어? 그 인간 바람피고 엄마랑 이혼했을 때 난 이미 아빠는 죽고 없다고 생각했어. 이제 와서 내가 왜 보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난 싫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엄마도 그냥 그런 인간 상대하지 마. 사과? 웃기고 있네. 희진아, 네 마음 엄마가 충분히 알아. 엄마도 마찬가지야. 근데 네 아빠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 오늘 내일 하나 봐. 죽기 전에 잘못한 거 사과하고 네 얼굴 보는 게 소원이래. 그러니까 너도 그냥 눈 딱 감고 그 인간 소원 한번 들어주면 안 될까? 저는 아빠라는 인간을 두둔하는 엄마가 처음으로 이상하게 보였어요. 저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꼈던 엄마가 아무리 오늘 내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엄마가 너무 물러터져서 제가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엄마 대신 그동안 우리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죽기 전에 한풀이라도 하자고요. 죽어버리면 그것도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원망이 가득해서 아빠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이나 다름없이 살지만 그래도 남편이기에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혀를 차더니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 인간 뻔하지. 자식이랍시고 찾아서 눈물바람하면서 돈 달라는 게 목적이야. 장모님은 돈이 없어 보이니까 당신이라도 보자는 거겠지. 가지마. 장모님한테는 내가 못 가게 한다고 전하고. 당신은 이번에도 또 돈이야? 싫어. 난 가서 그동안 담아뒀던 거 다 풀고 올 거야. 같이 가달라고 안 할게. 그냥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또 싸우자는 거야? 아, 몰라. 그럼 이렇게 해. 가서 당신 아버지라는 사람 보고 우는 대신 절대 돈 달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 내 줄 돈도 없고 줘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잖아. 알지? 저는 저에게 약속을 받아내려는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제가 저 인간을 모르나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있지도 않았는데 혹시라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장인이 돈을 달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남편을 보니 가뜩이나 같이 살기 싫었는데 더 살기 싫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함께 아빠라는 인간이 있다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아빠라는 인간을 보는데 그냥 모르는 낯선 노인 같더군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말라서 징그럽기까지 했어요. 그렇다 보니 하려고 했던 한풀이는 할 수 없었고 기억 속 아빠와 너무 다른 노인에게 그저 인간으로서 연민만이 느껴졌죠. 희진이니? 정말 네가 희진이야? 얼굴을 보니 어렴풋이 어릴 때 얼굴이 있는 것 같긴 하구나. 고맙다. 여기까지 이 못난 나를 만나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해. 살면서 한 번도 우리 가족을 잊은 적이 없어. 그때 내가 미쳤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좋은 마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엄마랑 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아빠 때문에요. 하루라도 편하게 산 적이 없다고요. 그 말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 다 안다. 마음껏 미워하고 원망해도 좋아. 가족을 배신한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니? 그러니까요. 저 아빠 용서할 생각 없고 아무 감정 없어요. 그러니 아프신 걸로 어떻게 해볼 마음이시면. 아니다. 난 그런 마음 전혀 없어. 내가 죽기 전에 너랑 네 엄마를 보고 싶었던 건 꼭 전해야 할 게 있기 때문이야. 여보, 그리고 너도 이리 가까이 와. 아빠는 저희 모녀를 당신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어요. 처음엔 제가 쭈뼛쭈뼛 움직이려 하지 않자 저희 엄마가 제 등을 살포시 밀어주시더군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30년 만에 아빠 곁으로 가니 아빠는 얼마나 손에 가지고 계셨는지 꼬깃꼬깃한 통장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아빠 노릇 못한 거 이걸로나마 대신하고 싶구나. 네 엄마랑 이혼하고 아빠는 줄곧 돈만 벌었어. 돈 벌어서 너한테 그리고 네 엄마한테 주겠다는 마음으로 배도 타고 해외도 나가고 그랬다. 그래서 결국 몹쓸 병을 얻었지만 이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지켰어. 희진아, 못난 아빠를 나중에라도 꼭 용서해주지 않으련? 내 딸,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세상 너무 좋구나.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미안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그릇이 작아서 그런 당신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돌아오지 못하게 한 건 다 내 탓이에요.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라고. 몸이나 잘 챙기지. 엄마는 끝내 무슨 마음인지 눈물을 흘리셨어요. 원망과 미움밖에 남아있는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참 신기했죠. 그리고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머리로는 아빠를 더 미워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아빠를 더는 미워할 수 없더군요. 게다가 아빠는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고 틈틈이 엄마에게 용서를 비는 편지도 보냈다고 했는데 이사를 가는 바람에 꽤 오랫동안 편지가 엄마에게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사람의 진심이라는 건 그렇게 힘이 세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아빠는 당신의 병실에 가서도 서류 꾸러미를 건네주셨는데요. 아빠가 저희 모녀를 위해 모은 재산은 상당히 많았어요. 통장의 잔고도 놀랄 만큼 많았는데 땅도 500평이 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 별건 아닐 거야. 그래도 그거면 네 엄마랑 너 지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시간 나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나 때문에 좀 편했으면 좋겠어. 희진이 네가 알아서 네 엄마랑 나누거라. 아빠,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걸 받고 아빠를 용서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또 뭐가 되는 거고요? 희진아, 엄마는 그 돈을 떠나서 이젠 아빠를 용서하고 싶어. 너무 오랫동안 그 용서를 받고 싶었던 사람이잖아. 여보, 고마워. 그리고 희진아,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아빠가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더 많이 용서를 바라고 싶은데 그냥 우리 딸 얼굴 이렇게 본 걸로 아빠는 충분해. 고맙다. 그냥 나는 네가 고마워. 결국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라도 많다면 마음껏 원망하고 투정도 부리며 아빠 속을 태울 텐데 아빠의 시간이 별로 없으니 남은 시간 좋은 마음으로 채워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망설였죠. 그래도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의 반응에
저는 입을 닫기로 마음먹었고 그 이유는 퇴근하자마자 저에게 남편이 한 말 때문이었네요. 갔다 왔어? 뭐래? 돈 필요하대? 제대로 거절하고 온 거지? 저도 많이 미워했던 아빠라 할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 그건 그거대로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돈 얘기는 하지 않고 상태가 안 좋으셔서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다고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군요. 저도 저였지만 남편 역시 갑자기 돌아온 아빠라는 사람을 장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였죠. 그 후 저는 아빠에게 받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아빠가 주신 통장엔 자그마치 9억 8천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이 돈이면 지금 내는 융자를 다 갚고도 남을 돈이고 아예 융자 없이 다른 좋은 곳으로 이사도 할 수 있는 돈이라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항상 돈이 궁했던 저였기에 그 돈이 반갑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어쩐지 그 돈을 좋다고 냉큼 받을 수도 없었어요. 괜히 돈 때문에 제가 마음을 바꾼 것 같아 영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두 친정 엄마에게 드리기로 마음먹었고 엄마와 아빠가 계신 요양원을 가는 길에 제 뜻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엄마는 펄쩍 뛰면서 아빠의 뜻이 담긴 재산이기에 전부는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엄마의 설득 끝에 통장에 있는 돈만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어요.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시려면 아무래도 현금이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땅은 당장 어쩔 마음이 없으니 제 명의로 해놓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며칠은 아빠가 저에게 주신 재산 정리와 아빠 요양원을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사이 아빠와 저는 마치 핏줄이 당기듯 농담도 하고 저희 아이 사진도 보여주며 급속도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 다가가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은 미워했던 마음에서 아빠가 조금이라도 더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역시나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원래도 아빠의 상태가 나빠서 오늘 돌아가셔도 이상할 일이 아니었음에도 저는 아빠의 임종 소식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고 아빠를 보내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알았죠. 아빠를 미워한 만큼 아빠를 그리워하고 기다렸다는 것을요. 그깟 돈 벌 생각하지 말고 1년이라도 더 빨리 우리를 찾지. 저는 이젠 영정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아빠가 그리워 울고 또 울었어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셨어요. 마음에 짐이 많아서인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엄마는 뒤늦게라도 부인 역할을 하시겠다며 빈소를 지키셨고 아무도 오지 않는 밤이면 사진 속 아빠와 옛날 연애하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 안쓰러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빠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남편은 제가 장례식장 위치를 알려줬음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였죠. 저희 엄마는 오지 않는 사위가 내심 서운한 눈치였는데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제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아빠의 빈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아빠를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랐지만 경솔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표 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아빠에게서 차고 넘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를 무시했고 언제부터인지 주말이면 출장 간다며 집에 오지 않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술이 떡이 돼서 남편이 네 발로 기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펌하셨는지 현관에서부터 뻗어서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더군요. 술 냄새는 어찌나 지독한지 가까이 가지 않아도 그 냄새가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편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평소 영업하는 남편의 핸드폰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핸드폰을 보니 어머님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시어머니 전화라 저는 모른 척할 수 없어서 받았어요. 어머니, 그이 지금 자고 있어요.
술을 많이 먹고 와서 깨울 수도 없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 그래. 다른 건 아니고 오늘 재호가 보내준 돈 잘 받았다고. 매달 받는 생활비도 너무 고마운데 지 아버지 사고 친 것까지 해결해줘서 내가 정말 너 볼 면목이 없다. 이 말 하려고 전화했는데 네가 잘 말해줘라. 너한테도 고맙고 미안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하마. 저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매달 받는 생활비라니. 게다가 시아버님이 사고 친 것까지 해결을 해줬다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도 이미 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얼른 남편의 핸드폰 앱 중에 주거래 은행 앱으로 들어가 통장 내역을 확인했죠. 이미 저는 남편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저에게는 시댁에도 한 푼도 드리지 못한다며 저희 엄마에게 10만 원 드린 걸 유세 떨듯 말한 사람이 만약에 저의 의심이 맞다면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했어요. 급여와 수당,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저한테는 늘 돈이 없다고 짠돌이에 궁상을 떨더니 어떤 달은 1,000만 원이 넘는 수당이 들어온 달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남편은 매달 100만 원씩 시댁에 꾸준히 보내고 있었고 어버이날, 명절, 생신이 있는 달에는 통 크게 100만 원씩 더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 환갑에는 꼴랑 10만 원을 챙겨왔다니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10년 넘게 부부를 산 세월이 억울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남편을 믿는 저도 싫었어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남편의 거짓말에 놀아났다니 저는 분통이 터져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내친 김에 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이상한 내역을 또 발견하게 됐는데 최근 6개월 동안 같은 여자 이름으로 200만 원씩 송금한 내역이 있었어요. 여자 이름 딱 떨어지는 금액. 저는 촉이 왔죠. 그래서 이번엔 남편의 톡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유일하게 잠겨있는 톡방이 있더군요. 지문으로 되어 있길래 골아 떨어진 남편의 손을 갖다 대고 톡방을 풀었어요. 그러자 거기엔 열어보면 안 될 판도라 상자처럼 가관이 아니었어요. 톡 내용을 살펴보니 이 남편이랑 개쓰레기는 그 여자한테 원룸까지 전세로 계약해서 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200만 원은 제가 예상한 대로 그 여자의 생활비였어요. 아이들이랑 사는 저한테는 100만 원을 줘놓고 지랑 바람 피는 여자한테는 200만 원을 주다니 거기에 지네 집에는 꼬박꼬박 챙길 건 다 챙기면서 저와 아이들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까지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사실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더 이상 이혼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밤을 꼴딱 새우며 남편의 핸드폰에 들어있는 증거란 증거는 모두 제 핸드폰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했죠. 다행히 모든 건 제가 유리했어요. 상담해주는 사무장님이 제가 수입이 없어도 가정에 기여한 정도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 분할도 가능하고 별개로 위자료도 최대한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양육비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 속이 어찌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남남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친정 엄마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기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내내 속일 수는 없는 일이라 친정 엄마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이미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던 경험이 있는 엄마는 사위의 외도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고 그동안 당신과 당신 딸을 무시했다는 사실에 이혼을 결심한 저를 말리지 못하셨는데요. 그 배신감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당신이기에 결국 엄마는 자리에 알아눕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엄마 팔자를 저에게 물려준 것 같다시며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잘 살지 못한 제가 너무 죄송했죠. 저는 결심했어요. 시원하게 복수하고 보란듯이 그놈보다 행복해지기로요. 그래서 거침없이 이혼을 진행했어요. 돈이 있으니 무서운 게 정말 없더라고요. 기필코 10년 동안 아이 키우며 혼자 고생하고 배신당한 제 인생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남편에게 선전포고하듯 이혼을 통보했어요. 소장 갈 거니까 이혼 준비하라고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오히려 뭐하러 소장을 보내냐며 합의 이혼해줄 의사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백업해둔 제 휴대폰 속 증거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합의 이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이혼할 거야? 그렇게 하고 왜?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좋아 죽겠어? 월 200씩 주는 그년이랑 살 생각하니까 좋냐? 그리고 당신 뻔뻔하게도 매달 당신 부모님한테 생활비 보냈더라. 나한테는 쥐꼬리만큼 생활비 주면서 그렇게 갖은 유세를 떨더니 자기 부모님이랑 그년한테 주는 돈은 안 아까웠나 봐? 에이씨, 이미 다 안 거야? 내 핸드폰 뒤졌냐? 그래,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우리 부모 챙겼다. 어쩔 건데? 문제 있어? 꼬우면 너도 벌어서 니네 엄마 갖다 주지 그랬어. 10년 동안 내내 놀아놓고 이제 와서 누굴 탓해? 뭐라고? 놀았다고? 누가 그래? 내가 놀았다고. 그리고 잊었나 본데 우리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 우리 엄마가 보냈어. 이 낡아 빠진 아파트 사게 해준 종잣돈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해? 그래놓고 지네 부모한테는 월 100씩 주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10만 원? 네가 사람 새끼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놓을 거 아니면 법대로 해. 치사하고 더러운 새끼. 끝까지 지가 바람핀 얘기는 안 하는구나. 저는 더는 남편과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 인간이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들어줄 인간도 아니고 이번에는 저도 단호한 모습을 그 새끼한테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간단하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어차피 이혼하면 친정 엄마와 이사가서 함께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혼 준비도 친정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 남편은 비열하게 회유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을 굳이 저를 찾아와서 했어요. 좋아. 당신이 이혼을 원하니까 그렇게 해. 대신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알아도. 판결 나오면 알겠지만 난 그 이상은 줄 생각 없어. 돈도 안 버는 당신이 어떻게 애들을 키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애 앞장 세워서 돈 뜯어갈 생각이라면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나야 알다시피 그 여자랑 새 출발하면 돼. 오히려 고맙지. 웃기고 있네. 다 떠들었니? 당신이 말한 대로 나도 판결에 따를 거야. 그동안 속고 살면서 혼자 고생한 대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보탠 보증금까지 나 다 받을 거라고. 됐고 이제 귀찮게 사람 불러내지 마. 법정에서 보자고. 이혼 소송은 꽤 길고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목록을 밝혔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재산 분할 때문인 듯 싶었죠. 그렇게 돌아가신 아빠가 물려주신 저의 재산이 밝혀졌어요. 남편은 전혀 몰랐던 저의 재산에 입에 거품을 문 사람처럼 충격을 받았고 황당하게도 자기가 준 생활비를 빼돌려 제가 돈을 부풀렸다고 생각하더군요. 뭐야, 맨날 나한테는 쥐꼬리니 뭐니 하더니 내가 준 생활비를 이렇게 빼돌렸어? 이거 아주 도둑년이구만. 그래,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번 거야? 세상에 땅까지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꼬박꼬박 돈 받아갔냐? 저거 다 내 돈이지? 정말 부끄럽다. 100만 원 주면서 내가 그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 돈은 돌아가신 아빠가 나한테 주신 거야.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니 기대도 하지 마. 우리 아빠는 가족도 아니라고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그래서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거고. 그야, 그건 네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말했으면 나도 갔지. 왜? 돈 주면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족이 되는 거야? 됐다 그래.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이혼은 진흙탕 싸움이라고요. 그 말이 정말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싸움을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 하는데 집에서 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네요. 그런데 이 인간은 저와는 다른 마음이었나 봐요. 그날 저녁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울면서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황당했죠. 여보, 아니 자기야. 지금 이런 말하는 게 자기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소송하면서 생각하니까 나 정말 나쁜 놈이 많은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나 그 여자랑 당장 정리할게.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젠 정말 생활비 못 드린다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애들 생각해서 마음 좀 바꿔줘. 응? 마음을 바꾸라고? 어떻게 먹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바꾸라는 거야. 됐어. 난 끝까지 갈 거야. 그렇게 좋아서 살림까지 차렸는데 왜 그 여자랑 헤어져?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 낮에는 도둑년이라고 펄쩍 뛰더니 갑자기 왜 이래? 저는 남편을 깔끔하게 외면했어요. 그 뒤 몇 번이고 다시 남편이 찾아왔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말해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잠잠해졌고 그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마침내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의 절반과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아이 양육수당 월 1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로 끝이 났어요. 완벽한 승리였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혼 소송 결과를 들으셨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처음엔 당신 아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며 자기가 빌 테니 제발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더니 제가 꼼짝도 하지 않자 이내 화를 내시더군요. 야, 네가 돈 생겼다고 기고만장한가 본데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부족하고 없는 널 우리가 어떻게 받아줬니? 그럼 그 고마움을 알고 넘길 건 좀 넘기고 살아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뭔데 내 아들 거 뺏고 지랄인데? 제가 뺏었다고요? 저 뺏은 거 없어요. 전 정정당당하게 판사님이 정해준 걸 받은 것 뿐이라고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설마 모른다고 하시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저 그 집 식구 아닌데 이런 전화 불쾌해요. 끊겠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자마자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핸드폰 번호를 바꿨을 뿐인데 이제야 제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실감이 나더군요. 그 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친정 엄마와 살 널찍한 새 아파트를 장만했고 아파트 근처에 작은 상가를 구입해 꿈이나 그리던 베이커리 카페를 차렸어요. 저희 엄마는 뒤늦게 바리스타 공부를 해 자격증을 따셨고 그렇게 저는 빵을 굽고 저희 엄마는 커피를 만들면서 저희만의 가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다행히 구김살 없이 원하는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 학원 그리고 미술 학원까지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있고요. 카페 때문에 휴일에도 제대로 놀아줄 수 없는 게 미안해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사는 게 참 재미있어요. 돈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돈이 저를 불행해서 구해준 건 부정할 수 없죠. 어쩌면 돈보다 그토록 가족에게 용서받고 싶었던 아빠의 마음이 저를 구원해준 건지도 모르고요. 저와 엄마는 매년 아빠를 생각하며 아빠의 기일을 챙기고 있어요. 가족에게 돌아오고 싶었던 아빠는 그렇게 저희 곁으로 돌아오셨고 저도 엄마도 아빠를 생각하며 남겨준 재산도 남은 인생도 허투루 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고 있는데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버림받고 월세를 전전하며 산다며 아직도 저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온 지옥인데 제 발로 거길 다시 들어갈까요? 어림없는 얘기죠. 남편은 아직도 무슨 미련인지 이혼 소송 중에 밝혀졌던 땅 시세를 지금도 꿰고 있어요. 자기 몫은 하나도 없는데 왜 그 땅에 침을 흘리는지 인간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어서 빨리 아이들이 커서 저 인간을 보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마음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